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이른바 미국 증시의 트럼프 랠리가 계속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못해서 정말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는 기대감에 시작된 이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를 돌파했고요. 연말에는 연말이 되면 10만 달러, 내년 1월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12만 5천 달러로 올라간다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뉴욕 증시는 12일 하루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역시 트럼프 승리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2기 행정부 내각 인사도 속속 진행되고 있고요.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의 대선 캠페인을 마코에서 이끌었던 수지 와일즈를 지명했습니다. 최측근 외교통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 유엔 미국 대사에는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을 임명할 계획인데 이들 모두가 골수 트럼프 충성파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키워드는 다름 아닌 미국 우선주의인데요. 미국의 오랜 우방들도 긴장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은 예측 불허인 인물인 트럼프가 이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미리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하고 약 2,500억 원을 트럼프를 위한 슈퍼팩에 후원하고 투표 독려 운동을 벌리면서 트럼프와 같이 수없이 많은 유세를 벌였던 일론 머스크가 사실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수혜자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연일 치솟으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를 도지코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지대한 관심을 보인 가상화폐 도지코인 역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실제 설립자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아니고 IBM 출신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파머가 만든 밈코인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일론 머스크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로 해서 지금 폭발적인 상승세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후 머스크의 개인 자산 증가분만 700억 달러, 거의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가 더 궁금한데요.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하면서 머스크를 슈퍼 천재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고 당선 직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에도 배석시킬 만큼 두터운 신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머스크가 자신의 X 계정에 올린 합성 이미지인데요. DOGE라고 적힌 명패가 보이시죠? DOGE는 머스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가상화폐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트럼프가 만들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효율성 위원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약칭이기도 합니다. 보통 미국 언론들이 이 정부 효율성 위원회를 Government Efficiency Commission으로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공식적인 정부 기구가 돼버리면은 머스크가 거기에 이제 공식적인 공무원이 그야말로 돼야 되는 거고,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자기의 그 재산 이런 거를 다 백지 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회사들의 테슬라든 스페이스X는 여기에 실질적인 경영에 그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개입을 할 수가 관여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뭐라 그랬냐면 그런 커미션이라고 해서 정부 외의 어떤 걸로 해서 민간인 자격으로 그냥 들어가서 정부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그래서 결국은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머스크를 임명을 했는데 또 다른 인도계 미국 기업가이면서 또 이 대선에 이번에 나와서 트럼프랑 예선전에서 크게 붙었었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같이 위원장으로 그 위원회에 정부 효율성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라마스와미도 그 실리콘밸리에서 큰 부를 일궜던 친구인데 이 두 사람이 다 사실은 정부위원회에 들어가서 일하기에는 공직으로서 맡기에는 백지 신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이 둘을 동시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나 임명을 했을 때 더군다나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강한 두 사람을 또 동시에 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지금 다들 해석이 분분합니다. 우선 임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두 훌륭한 미국인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 낭비를 줄이고 연방기관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Save America 운동의 핵심이다 라고 트럼프가 지명 이유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머스크가 이거를 이름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고 실제로는 자기가 공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닌 민간인으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백지 신탁 문제가 있으니까요. 자기가 엄청난 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름만 그렇지 공식 정부 기구는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공식 기관이 아니고 본인이 공무원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예산을 줄이고 미국의 그 예산을 짜는데 개입을 해서 예산을 줄인다라든가 뭐 어느 부분으로 이쪽 부분의 거를 다른 부분으로 배정을 한다라든가 이런 일을 실제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건 엄청난 이해 충돌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아시다시피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미국의 무기, 핵무기, 전술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로 바꾸는 거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도대체 미국의 국방 문제에까지 이 회사가 들어갈 것이냐, 군수 사업에까지 과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만일에 머스크가 들어가서 미국의 국방 예산을 주무르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국방에 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해 충돌이 되는 거겠죠. 이미 지금 트럼프도 그랬고 머스크도 그랬고 자기가 위원회에 들어가면은 이 정부 효율성 부에 들어가면은 2조 달러, 2 트릴리언 달러의 지출 절감을 이뤄내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하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이거는 미국의 행정부의 예산을 5분의 1, 6분의 1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미국 정부와 가장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과연 미국의 예산을 내 손을 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저는 그거는 지금 다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진짜 머스크가 X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한테 금산분리, 재벌들이 은행을 가질 수가 없고 그리고 언론기관도 가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머스크는요. 테슬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X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론이죠. 일종의 새로운 언론 수단이지만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트위터를 X라고 이름은 바꿨지만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이 트위터를 X를 거의 트럼프를 위한
메가폰으로 확성기의 역할을 할 정도로 그 확성기 역할을 하게끔 바꾼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한 개인이 이러한 언론에 막강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국방비와 국방 문제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스타링크라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 인공위성 시스템, 이런 거를 한 개인이 다 갖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또 정부의 예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까지 준다는 것은 과연 아무리 트럼프가 지금 미국 그 정부의 비효율성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사회의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런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거기에 손을 대고 싶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일을 머스크 같이 가장 이해 충돌의 여지가 가장 많은 사람한테 그걸 맡기는 것이 옳은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가능할지, 미국 내에서 의회나 언론, 여론 이런 데에서 그 반대에 부딪히지 않고 과연 해낼 수 있는 일인지,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의 대선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그간 마쿠에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이끌었던 트럼프의 핵심 측근 참모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에 내정된 수지 와일즈 공동선대본부장을 비롯해서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내각에 중용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면면히 화면에 담겼는데요. Art of the Surge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 중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그 라스베가스에 있는 트럼프 카지노에서 앉아서 지금 해리스가 전당대회에 나와서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하는 장면을 지금들 핵심 참모들하고 앉아서 이제 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그 트루스 소셜하고 X 이런 데다가 즉흥적인 이제 반응들을 올리는 겁니다. How many people are watching? Can we tell how many, Dan? How many people are watching? She's talking about how great San Francisco was before she destroyed it. A lot of talk about childhood. We've got to get to the border.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걸 딱 받아서 즉시 옆에서 이제 타자를 치면서 곧바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뭐라 그러면 야, 너무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엉망이지 않느냐 지금 그러는 거고요. Okay, say these the things of which she complains. The things of which she complains.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Oh, you hear that, Phil? Everything we have of people swarming the border. She paid bail for rioters in the Minnesota Freedom Fund. She paid and raised bail. She paid bail to get the violent rioters in Minnesota out of jail. Legalizes illegal immigration. And is a total disaster. Weak and ineffective. 이 트럼프를 공격하는 얘기만 나오면 곧바로 즉시해서 올리는 겁니다. She's complaining. Has she said anything on China? Has she mentioned fracking? Kamala Harris is a threat to democracy. She will take us into World War III and nuclear war. She will take us into a nuclear World War III. They're doing nothing about 이건 이제 올리버 스톤 그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People can't even eat. There's 60 million people in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right now. Under their watch. 미국에 지금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미국 사람들이 뭐 6천만 명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올리버 스톤이 Mr. President, thank you for joining us. You were truth socialing along this speech. What is your first reaction to it real time tonight? Well, the biggest reaction is Why didn't she do the things that she's complaining about? They threw Joe Biden out of the party. And that's they why did we the saw a same different thing night as they did to tonight. Mr. RFK. President, thank you thank you so very much much, sir. for the time. Okay, thank you very much.
I mean, essentially, it's debate prep, what we're doing, right? Wouldn't you say? That was good. That was good. Go home, everybody. Okay. 굉장히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리고 머리들이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냥 실시간으로 해리스가 한마디 할 때마다 연설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그걸 반박하는 얘기들을 이제 쭉 계속해서 올리고 해리스 연설이 딱 끝나니까 우리도 잘 끝났다. 자, 이제 다 가서 잡시다 이러면서 난 바로 이렇게 그 토론회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하고 끝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참모들이 쭉 있어요. 여기 이제 올리버 스톤 그 유명한 영화 감독 JFK 옛날에 영화도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에 한번 그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JFK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암살에 관련된 지금까지 그 공개되지 않았던 모든 파일들을 다 공개하겠다 이제 그랬는데 사실 올리버 스톤이 만든 그 JFK 케빈 코스너가 나오고 하는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가 지금 비밀이 있고 숨겨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올리버 스톤이 워낙 가까운 친구니까 친하니까 이제 올리버 스톤 얘기를 듣고 JFK 관련된 모든 파일을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그냥 공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 이제 그 스티븐 밀러라고 그 모든 연설 써주는 참모입니다. 이 일기 때 우리나라에 와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 연설이 너무 우리 한국 역사도 잘 알고 한미 관계도 잘 알고 그래서 그런 거를 썼기 때문에 이거 누가 썼냐고 물어봤더니 밀러가 썼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계속해서 트럼프 옆에 붙어서 이제 쫙 이거를 치고 있는 사람이 그 트루스 소셜에다 계속 옮기고 있었던 인간 프린터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비서 나탈리 하프입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을 실제로 말로 읊기만 하면 옆에서 나탈리 하프가 모두 대신 받아 적어 올리는 그 시기입니다. 언론과 소통하는 거, 특히 이러한 새로운 SNS를 이용하는 거, 그 조 로건과의 그 팟캐스트를 이용을 하는 거, 젊은 남성들이 하는 모든 팟캐스트에 다 나가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미디어 있죠. CNN, MSNBC 이런 데가 얼마나 힘이 약해졌는지 이번에 아주 절실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나와서 해리스를 지지하는 얘기들을 그 유명한 CNN 앵커들이 다 나오고 하더라도 지금 그 유권자들을 움직이는 거는 이 SNS 그리고 그 팟캐스트 전부 다 이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나 해리스가 안 나온 것이 아주 그 패착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그 모든 내용을 끊임없이 중얼거리고 그걸 누가 끊임없이 그걸 받아 올리고 하면서 즉각 그 민주당의 공격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어쨌든 트럼프가 유권자들과 직접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소통했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당선된 요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주요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보셨던 이 장면에 있었던 인물들이 트럼프 2기의 주요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우선 이제 수지 와일즈 대선 캠프 공동 선거 대책위원장입니다. 그 바로 트럼프 당선자의 첫 인선 또한 이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백악관 비서실장, 미국 대통령 비서실장이 되는 여성 수지 와일즈입니다. 대선 승리 연설 중 그 공동 선대위원장 크리스 라사비아타와 함께 수지 와일즈를 연단 중앙으로 불러내서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를 내줬지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Let me also express my tremendous appreciation for Susie and Chris, the job you did. Susie likes to stay sort of in the back, let me tell you. The Ice Maiden, we call her the Ice Maiden.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ay something. 지금 딱 보니까
진짜 그 아버지 팻 서머럴 모습이 확 나오네요. 그 늘 NFL 미식축구 보면서 팻 서머럴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그랬는데 참 대단합니다. 그 라사비아트 저 두 사람은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진 찍는 것도 멀리서밖에 안 찍히고 항상 뒤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데 이제 비서실장에 임명을 하면서 CNN 보도에 따르면요, 수지 와일즈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만일에 내가 비서실장을 나보고 맡으라 그러면은 그 조건으로 뭐냐면 누가 백악관 집무실에 들어가서 대통령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내가 통제를 하겠다. 그 권한을 나한테 달라. 그래서 그거를 수락을 했다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가족과 비공식 참모에게 그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문고리 권력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통제를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보셨듯이 대통령이 나와서 한마디 하라는데도 안 하겠다 그러고 뒤로 그냥 물러섰는데요. 사실 와일즈는 선거 기간에도 트럼프 전용기에 누가 탑승하는지 이거를 통제하는 역할까지도 다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이후 인선도 차례차례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부비서실장인 제가 아까 그 사진에서 이렇게 뒷모습 보이던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 연설문을 썼다는 그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을 내정했고요.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을 전격 지명했습니다. 사실 전격이라고 할 만한데요. J.D. 밴스를 러닝메이트로 뽑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사실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마르코 루비오입니다. 그동안 중국, 이란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강경한 매파 목소리를 내왔었고 사실 친한파였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굉장한 친한파였고 한미동맹에 대한 굉장히 강한 지지자였고 뭐 전술핵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재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 지지를 했었던 사실 몇 년 전 일이지만 그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국무장관으로 기용될 예정입니다.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의 아들, 지금 플로리다에 와 있는 그 소위 히스패닉 계통들이 전부 다 쿠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텍사스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나 이쪽 사람들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통틀어 히스패닉 하지만 사실 플로리다에 있는 그 쿠바에서 넘어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이 공산화되니까 월남한 북한 출신 월남민들이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반공주의가 강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그 성향은 사실 이 멕시코 국경을 넘어와서 아리조나 또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쪽에 있는 그 멕시코와 그 중남미 출신들하고는 많이 성향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때 루비오는 이 트럼프와 아주 굉장한 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처음에 출마했을 때 그때의 이제 예선전에서 맞붙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루비오인데요. 그때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He sells it to a lobbyist who's probably here. This is what we're going to have Here's as the guy that president. inherited $200 million. If he hadn't inherited $200 million, you know where Donald Trump would be right now? Selling watches. Don't worry about it, little Marco. Don't worry about it, little Marco. Little Marco. Show up. Gentlemen, you got to do better than this. This guy has the number one. Mr. Trump, may I ask you? He's always calling me Little Marco. And I'll admit, the guy, he's taller than me. He's like 6'2", which is why I don't understand why his hands are the size of someone who's 5'2". Have you seen his hands? They're like this. And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men with small hands? He hit my hands. Nobody has ever hit my hands. I've never heard of this one. Look at those hands. Are they small hands? So when little Marco spews his crap about the size of my hands, which are big, the size of my hand, those hands can hit a golf ball 285 yards, right? Those are good, strong. 이때의 이 공화당 후보 예비 후보들끼리 치고받는 거를 보고 사실 기함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런 얘기들 서로 주고받고
욕을 주고받으면서 모욕적인 언사들을 주고받는 거를 사실 거의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후 둘은 결국은 화해를 했고 루비오 상원의원이 트럼프의 비공식 외교 정책 고문을 일했고 트럼프 정부에서 실질적인 라틴 아메리카 담당 국무장관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올 정도로 미국 정부의 중남미 전략을 주도해 왔습니다. 2020년 당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 토론하는 과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파격적인 인선이 있었는데요. 트럼프가 2기 행정부 초대 국방장관의 피트 헥세스, 즉 현재 폭스 뉴스 앵커를 지명했습니다. 지금 40대 초반인 헥세스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한 육군 소령 출신이고요. 2014년부터 폭스뉴스에서 군사 문제와 외교 정책 논평을 하면서 나중에는 진행자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폭스뉴스에 출연하던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트럼프는 헥세스를 낙점하면서 강인하고 똑똑하며 미국 우선주의의 진정한 신봉자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역시 미국 우선주의의 인선입니다. 세계 최강 미군을 진두지휘할 총책임자의 장군 출신도 아닌 40대 소령 예비군 장교를 지명한 것은 정말 파격적이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 중앙정보국, 즉 CIA 국장의 전 국가정보국 국장 래드클리프를 지명했습니다. 래드클리프는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 수사를 추진했던 연방 하원의회 출신이고요. 2016년 트럼프 1기 때 행정부 때 경험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일었었지만 결국 국가정보국 국장으로 임명됐었던 인물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트럼프의 호출을 받고 CIA 국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2기 외교 안보 라인이 갖춰졌는데요. 철저히 국익 우선을 외치는 트럼프에게 예스로만 답하는 지난 1기 행정부 때 옆에서 말리던 측근들은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같이 트럼프에게 절대적인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강경파들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기 행정부 때만 하더라도 늘 그렇듯이 그 워싱턴 DC의 소위 그 벨트웨이 내부에 있는 그 미국 정계의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면은요, 그게 뭐 사실 레이건 때도 그랬고 카터 때도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에 당선돼서 들어오면 처음에는 다 워싱턴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테랑들을 뭐 국무성이 됐든 국방성이 됐든 여러 싱크탱크가 됐든 대학이 됐든 이런 데에 있었던 유명 인사들을 꼭 이미 지명도가 있는 그런 인사들을 자기 행정부에 기용을 하는데 항상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역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워싱턴 바깥에서 왔기 때문에 많은 충돌을 빚고 그런데 트럼프 1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했던 엑선 모빌 엑선의 그 수장을 국무장관으로 앉혔다가 또 그 엄청난 갈등을 겪고 쫓아내고 수많은 장군들을 기용했다, 유명한 장군들을 기용했다, 전부 다 충돌하고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미국의 정통 보수주의자들로서 미국의 정통 우파, 정통 공화당이 추구해오던 국내 정책, 경제 정책, 안보 정책, 외교 정책을 쭉 미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번에는 배제를 해버리고 전혀 다른 본인이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민주당 정책은 당연히 아니지만 정통 공화당 정책하고도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정책 공약을 남발했는데 그 공약들을 하나하나 실행하는 인물들로 전혀 예상 밖의 인물들을 지금 다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난 날 질 바이든 여사가 멜라니아 여사를 당연히 백악관으로 초대했지만요. 멜라니아의 답은
선약이 있다 라면서 질 바이든의 초대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인 간 업무 인수 인계 등을 위한 백악관 회동에서 영부인과 차기 영부인의 상견례도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그 미국의 정권 교체가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차기 그 영부인 멜라니아가 그 만남을 거부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바이든이 그 당선이 되고 바이든이 선서를 하고 있을 때도 트럼프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정권 교체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임 대통령이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거기서 선서를 하고 그럼 옆에 꼭 전임 대통령 내외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선서하는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전임 대통령하고 신임 대통령 내외가 같이 그 국회의사당 계단을 내려와서 먼저 대통령 내외가 그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뒤에서 손을 흔들면서 배웅을 하는 그 장면까지가 나와야지 그게 미국에서 이제 참 역시 미국다운 아름다운 멋진 이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예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 선서할 때에는 트럼프가 또 선서할 때는 바이든 대통령 내가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견례하는 자리에도 지금 안 가겠다고 멜라니아가 그랬다는데 글쎄요 일부에서는 2020년도에 그 트럼프 자택 압수수색 마라라고의 그 여러 가지 그 기밀 문서를 트럼프가 가져갔다. 근데 이제 그거를 FBI가 들어와서 그때 뭐 전부 다 이제 수색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하여튼 멜라니아의 속옷 서랍까지도 다 FBI가 뒤졌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 바이든이 시켰다. 뭐 이렇다는 그 반응 얘기가 있었고 그런 반응을 멜라니아가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을 보인 적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번에 아예 상견례 자체를 거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바이든 측하고 이 트럼프는 정말 악연 중에 악연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글쎄요 이런 경우가 클리블랜드 때도 이렇게 이루어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은 승리자로서 전임 대통령을 보냈고 한 번은 이번엔 또 전임 대통령을 해서 승리자를 보는데 그게 지난번에 자기가 내보냈던 그 사람이 또 들어온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 영화 시나리오로 상정하기도 힘든 그러한 그 장면이 이번에 또 연출이 되게 되었습니다. 멜라니아가 사실 그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2016년에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의 초대로 백악관을 찾아가서 티타임을 갖고 관저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던 2020년 대선 때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서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당선인 부부 간의 회동이 아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트럼프 일기 당시 멜라니아 여사는 대외 활동도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은둔의 영부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겼었죠. 아마 선거운동 기간은 물론 백악관 입성 이후에도 여타 영부인들과는 달리 말을 아끼고 대중 앞에 나선 일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남편의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백악관에 바로 들어가지도 않고 아들 교육을 위해서 뉴욕에 머무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또 어떤 장면이 연출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봐왔던 기대했던 바이든이 사실 자기가 당선이 되고 그랬거든요. 미국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랬는데 그 트럼프 때의 일기가 사실 예외적인 거고 옛날에 원래의 미국으로 점잖고 평화롭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일어나가는 그런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이번 대선 결과로 결국은 어떤 게 미국의 정상인지 잘 모르게 됐습니다. 결국은 또 트럼프식의 그런 것이 또 미국의 정상이 일상이 되어버린지 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행정부의 정권교체의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모습이 글쎄요 어떻게 연출이 될지 참 많이 궁금해지는
집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의 그 파리 자카리아라고 미국의 유명한, 사실 지금 제일 유명한 이제 CNN 앵커로 유명한데, 미국의 그 Foreign Affairs라는 유명한 그 개간지의 편집장도 오래 했었고, 그 외교안보 미국 정치 아주 유명한 저명한 언론인이자 학자인데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그 앵커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워싱턴 포스트에다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민주당이 왜 졌는지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유가 민주당의 전략가들이 세 가지를 잘못했다. 세 가지가 뭐냐면은 immigration, 그 다음에 identity politics, 정체성의 정치, 그 다음에 트럼프 prosecutions, 트럼프 기소, 이 세 가지였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 자카리아가 우선 이 이민 문제가 결정적인 실수였었다 그럽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미국의 국경은 완전히 무너졌었지 않느냐. 자기가 그때도 처음에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할 때마다 같은 민주당 측에서 자기를 그렇게 욕을 했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몇십만 명, 몇백만 명씩 매일같이 넘어오는데 이거를 막았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못 막았던 거에 대해서 해리스한테 토론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국경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자꾸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이 해리스한테 국경 문제를 담당하라고 국경 짜르를 하라고 그렇게까지 했다고 자꾸 그렇게 덮어 씌우는데, 그러면 그때 딱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당선되는 첫날 무조건 국경을 닫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바이든으로부터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때는 그랬지만 내가 이번에 되면은 트럼프 못지않게 강경하게 나는 국경을 닫아버리겠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끝까지 못하면서 얼버무려 갖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참 역설적인데, 이 자카리아가 누구를 인용했냐면은 그 마틴 루터 킹의 그 유명한 말을 인용을 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뭐라 그랬냐면, 마틴 루터 킹이 뭐냐면 나는 꿈이 있다. 그 유명한 나는 꿈이 있다. 그 연설에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앞으로 미국의 우리 아이들은 자기의 피부 색깔이 아닌 자기의 개인의 인격을 가지고 평가되는, 그러니까 인종 문제, 인종이 뭐냐는 것 때문에 차별받고 비하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그 개인의 능력과 인격 이런 거에 의해서 평가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다 그랬는데, 그걸 이제 영어로 뭐라 하냐면 not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즉 그 사람의 그 인격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피부 색깔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파리 자카리아가 하느냐 하면은 역설적으로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 했었던 얘기들이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 아이덴티티 폴리틱스, 정체성의 정치라는 게 뭐냐면 흑인이기 때문에,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즉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피부 색깔, 그런 성적인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 때문에 개개인의 실력과 능력과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피부 색깔인지, 어떤 성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있는지 등등, 그런 거를 인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더 우선권을 주고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이런 것을 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 아이덴티티 폴리틱스는 민주당의 원래 정신,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부르짖었던 피부 색깔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봐야 된다라는 그 정신을 지금 위반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그 민주당이 지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말로 봐라.
트럼프를 기소해서 트럼프의 유죄 판결이 나올 때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모금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았냐. 매번 할 때마다, 기소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국가의 사법 권력을 정적을 억압하는데 사용했다라는 트럼프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너무나 많은 전방위적으로 지금 검찰을 동원해 갖고 검사들을 동원해서 트럼프를 기소를 해왔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그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군데에서 기소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겹친 거라고 그렇게 강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결정적인 오판이었다, 실수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경 문제, 불법 이민 문제 해결 못했고 정체성의 정치에 빠져들었고 그리고 너무나 사법부를 이용해서 트럼프를 갖다가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민주당이 졌다라는 파리드 자카리아의 칼럼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미국 대선 2024를 함께 해왔습니다. 어느덧 선거는 끝이 났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다시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트럼프를 한국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 또 저희 법률 방송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트럼프 2기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특집 방송을 2회에 걸쳐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 방송의 미국 대선 2024를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